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세상이 망했다. 몇 년 전 무언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첫 좀비가 탄생했고 지금은 인간이라고 칭할 수 있는 존재를 만나기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다. 수많은 좀비와 극소수의 인간이 공존하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내 곁에는 풀리미가 있었다. 한 달 전 좀비 떼를 피하던 중 운 좋게 만나 지금까지 함께 지내고 있다. 맥주 한잔 할래? 좋지?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우리는 도시 외곽에 있는 한 주택에서 생활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주택 주변을 번갈아가며 순찰하고 때로는 그 과정에서 식량을 구하기도 했다. 그리고 오늘은 내가 순찰을 하는 날인데 원활하게 순찰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좀비 무리를 맞닥뜨리고 말았다. 5마리의 좀비를 혼자 상대하기엔 힘들었지만 가까스로 그들을 처리한 뒤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 슬슬 해가 지고 있었다. 나는 지친 몸을 이끌며 주택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주택 주변에 좀비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고 근처에는 피가 흩뿌려져 있었다. 저 피가 좀비의 피인 건지 아니면 툴리미의 피인 건지는 모른다. 그리고 그때 창문 너머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툴리미와 눈이 마주쳤다. 그의 얼굴은 당황스러움과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설마 툴리미가 좀비에게 습격을 당해 물린 걸까? 잠시 고민을 한 나는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어느새 해는 졌고 집안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두웠다. 내가 들어옴과 동시에 툴리미는 구석진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내 신경은 온통 툴리미를 향해 있었으나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다. 오늘은 식수를 가져왔어. 물이 거의 다 떨어졌었는데 잘 됐지?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 오는 길에 좀비 무리를 만났거든. 다행히 전부 처리했어. 나는 툴리미가 있는 쪽을 쳐다봤지만 어둠 속에 있는 그의 표정을 볼 수 없었다. 왠지 모를 경계심이 든 건지 내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놈들을 쓸어버리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 특히 마지막 한 마리는 여지껏 만난 놈들 중 가장 센 놈이었어. 툴리미는 내 말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저 누구의 것인지 모를 거친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결국 나는 집에 들어오기 전부터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기 위해 입을 열었다. 문 앞에 좀비 한 마리가 있던데. 어떻게 알았는지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더군. 물렸어? 내 질문에 툴리미가 피식 웃는 소리가 들렸다. 물렸다면 너랑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겠지. 거친 숨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나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했다. 내가 툴리미를 죽일 수 있을까? 툴리미는 알고 있을까? 그런데 이번엔 툴리미가 물었다. 넌 좀비 무리를 전부 처리한 게 맞아? 무슨 말이야?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는 툴리미를 보자 나는 짜증이 났다. 툴리미는 구석에서 천천히 일어난 뒤 라이터를 켰다. 그러고는 탁자 위에 초에 불을 밝혔다. 너는 좀비를 전부 처리한 게 아니야. 밝아진 집안에서 바라본 툴리미는 예상과 다르게 아침에 봤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나는 그에게 되묻기 위해 입을 열었지만 입술 사이로 나온 것은 그르렁거리는 소리뿐이었다. 다시 한번 무슨 말이냐고 묻고 싶었으나 입은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제서야 깨달았다. 툴리미 어깨 너머로 보이는 거울 속에는 황달이 뜬 눈을 가진 내가 힘겹게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목에는 무언가에 물린 듯한 이자국이 나 있다는 것을 말이다. 툴리미는 어느새 산탄총을 들고 나의 가슴을 겨냥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는 새소리를 내며 말했다. 한 번에 끝낼 수 있게 고리를 써줘. 툴리미는 금방이라도 울 듯한 표정으로 속삭였다. 미안해. 하지만 너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야. 해석! 주택 주변에 쓰러져 있는 좀비와 흩뿌려진 피, 그리고 어색한 툴리미의 행동에 나는 툴리미가 좀비에게 물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지막에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통해 사실 좀비에게 물린 사람은 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돌아오는 길에 좀비 무리를 맞닥뜨렸던 나는 놈들을 전부 처리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그 과정에서 목을 물렸고 애써 그 사실을 외면한 채 집으로 돌아간 것이었다. 또한 거친 숨소리는 틀림이가 아닌 내가 내는 소리였으며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는 심장과 황달이 뜬 눈은 내가 서서히 좀비로 변하는 과정이었는데 틀림이는 창문 밖에서 그런 내 모습을 발견했고 나를 피해 구석에 숨은 것이었다. 8,000원입니다. 아, 죄송한데 라면 하나 뺄게요. 그것만 계산해주세요. 나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가난하다. 결혼 전 각자 빚이 많이 있었는데 결혼을 한 뒤 매일 쉬지 않고 일했음에도 빚은 계속해서 쌓여만 갔다. 그래서 외식은 꿈도 못 꾸고 옷 한 벌 사는 것도 1년에 한 번이면 많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그런 우리 부부를 보며 다른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다. 아마 찢어지게 가난한 환경에서 궁상맞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답답해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나와 남편은 그럼에도 행복했다. 아직은 젊었고 언젠간 우리도 안정된 집에서 여유롭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며칠 전 집주인이 찾아왔는데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을 듣게 되었다. 월세를 올려야겠어요. 네? 갑자기 왜? 갑자기라뇨? 솔직히 지금까지 이렇게 싸게 월세 내준 사람 없어요. 그동안 그쪽 부부 형편이 딱해서 10년 동안 월세 안 올린 건데 이번에도 안 올리면 봉사하는 거나 다름없다고요. 정말 죄송하지만 딱 한 번만 더 맞춰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여기 아니면 정말 갈 데가 없어요. 아휴, 우리도 봐줄 만큼 봐준 거 알잖아요. 내 마음 불편하게 하지 말고 돈 없으면 나가줘요.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겠다고 하는 바람에 우리는 꼼짝없이 거리에 나앉게 생기고 만 것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뒤 새로 이사갈 집을 찾기 막막했던 우리는 우연히 동네에 있던 흉가 하나를 발견하게 됐고 순간 나는 새로운 생각이 들었다. 여보, 우리 저 집에서 한번 살아볼까? 저기? 사람이 살 수 있나? 여보는 괜찮겠어? 난 여보만 옆에 있으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아도 좋아. 아 뭐야, 난 죽을 때까지 여보 옆에 있을 거야. 죽을 때까지? 그럼 죽은 뒤에는 다른 데 간다는 거야? 당연히 죽어서도 여보 옆에 있어야지. 내가 평생 우리 여보 옆에 있을게. 나도 영원히 우리 여보 옆에 있을게. I love you. 흉가에서 살기로 결정한 우리는 서둘러 부동산을 찾아갔다. 네? 그 흉가요?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부동산 사장님이 깜짝 놀라며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 흉가의 소문 몰라요? 그 집에서 살게 되면 반드시 나쁜 일이 생긴다고요. 그건 소문일 뿐이잖아요. 저희는 그 집에서 못 살게 되면 길거리에 나앉게 돼요. 저희한테는 그게 가장 나쁜 일이라고요. 아유, 그래도 좀 내 양심이 내키지 않는데. 저희가 말한 금액으로 보여줄 집도 없다면서요. 그러니 그 흉가에서라도 살 수 있게 해줘요. 네? 계속해서 흉가에 살고 싶다고 말하는 우리를 상대하던 부동산 사장님은 결국 두 손 두 발 들고 그 집을 팔게 되었다. 물론 나 역시 마음속 한켠에는 그 흉가의 소문 때문에 내심 찜찜하기는 했지만 어차피 그 흉가가 아니라면 우리가 가진 돈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이 없었기 때문에 불안함보다는 기쁜 마음이 더 컸다. 그리고 그렇게 흉가로 이사한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나는 눈이 서서히 나빠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실명을 하고 말았다. 처음엔 그 소문이 사실이라며 집에 틀어박힌 채 매일 울기만 했다. 하지만 남편은 항상 다정하게 날 위로해 주었고 그런 남편의 노력 덕분에 나는 점점 암흑 세상에 적응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시력을 잃은 후부터 신기한 능력이 생겼다. 바로 밤만 되면 유령이 보인다는 것이었다. 여보, 우리 집에 귀신이 있는 것 같아. 저기에. 나는 덜덜 떨며 남편한테 말했다. 응? 귀신? 저기 있잖아, 저기. 어떻게 집에 귀신이? 나 너무 무서워. 괜찮아.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생각하자, 여보. 무서워하지 마. 남편은 이번에도 나를 달래주었다. 그리고 남편의 말이 사실인 건지 집안을 배회하는 유령들이 우리를 해코지하거나 괴롭히는 일은 없었다. 악귀가 아닌 그저 이 집에서 살다 죽은 사람들의 혼령인 듯 했다. 그들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다. 그저 우울한 표정으로 집안만 배회할 뿐이었다. 나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밤마다 그들을 마주치는 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이제 나쁜 일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기를 바랬다. 그리고 그로부터 다시 1년이 지났을 때 나는 믿을 수 없는 사실에 눈물을 글썽였다. 평생 못 볼 것만 같았던 남편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해석! 시력을 잃었던 내가 마지막에 남편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다. 얼핏 보면 내가 눈이 완치되어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 눈은 여전히 시력을 잃은 상태이다. 즉, 남편이 무언의 사고로 죽었기 때문에 유령의 모습으로 마주하게 된 것이고 그 사실을 깨달은 나는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 나는 기자다. 정확히는 정치와 관련된 기사를 쓰는 정치부 기자다. 최근 정부는 서민들 죽이기나 다름없는 정책들만 내놓았고 나는 그런 정부의 행보를 적나라하게 비판하는 글을 썼다. 그리고 그로 인해 국민들의 영웅이 되기도 했다. 나 기자, 지난번 정부 비판 기사는 참 좋긴 했는데 계속 그런 글을 쓰면 좀 위험해지지 않을까? 그게 기자의 숙명이죠. 아무도 하지 못하는 말을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요. 그래도 적당히 하자고, 적당히. 네, 알겠습니다. 나 먼저 들어간다. 이따 퇴근할 때 불 다 끄고 가. 네, 들어가세요. 다음날 아침 일찍 새로운 기사를 내보내야 했기 때문에 마감 시간에 맞춰 글을 작성하느라 제일 늦게까지 야근을 하게 되었고 한참 뒤 퇴근을 했을 땐 이미 자정이 넘어가고 있었다. 아우, 피곤하다. 오늘은 집에 가자마자 떴겠네.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핸드폰을 챙겼나? 핸드폰을 찾기 위해 가방을 뒤적이던 나는 순간 무언가로 내려치는 소리와 함께 강렬한 통증을 느꼈고 동시에 정신을 잃으며 쓰러졌다. 그리고 잠시 후 살짝 눈을 떴을 때는 트렁크에 실린 채 누군가가 트렁크 문을 닫는 모습이 보였고 나는 다시 한번 정신을 잃으며 눈을 감았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스위치를 켜듯이 팍 하고 돌아온 정신과 함께 나는 눈을 번쩍 떴다. 여기가 어디야?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서둘러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주변을 둘러봤다. 내가 있는 이곳은 끔찍하게 더웠고 산소가 많이 부족했다. 분명 아직 트렁크 안에 갇혀있는 것이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들이 뭔 일을 저지르기 전에 서둘러 이곳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날 이렇게 만든 놈들이 예상 간다. 정부에서 시킨 짓이겠지. 이곳에서 빠져나가기만 한다면 나는 이 사건을 반드시 고발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애써 태어난 척하려고 했지만 만약 여기서 도망치지 못한다면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나의 호흡이 가빠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손과 발로 가장자리를 따라 훑었다. 완전히 갇혔네. 손이 떨렸고 심장박동이 빨라졌으며 온몸이 땀으로 젖어갔다. 나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일단 지금 차가 움직이고 있진 않네. 내가 깨어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뜻이다. 그 말은 즉, 곧 누군가 다가와서 트렁크를 열게 될 것이다. 나는 트렁크가 열리기만을 기다렸다. 그리고 열리는 순간 나는 빛의 속도로 놈을 덮칠 것이다. 그러면 방심했던 놈은 바닥에 쓰러질 테고 나는 그 틈을 타 도망을 갈 생각이다. 다행히 손과 발이 묶이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시간이 한참 지난 것 같은데도 문이 열리지 않았다. 심지어 인기척조차 들리지 않았다. 설마 트렁크 안에서 죽게 되는 건 아닐까? 나는 눈물이 나기 시작했지만 계속해서 생각에 생각을 더했다. 그리고 마침내 예전에 TV에서 봤었던 것을 기억해냈다. 바로 후미등이 있는 쪽을 발로 차면 그 부분이 쉽게 깨지며 바깥 공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나는 서둘러 다리 밑을 확인했다. 그러고는 후미등이 있을 법한 위치를 눈대중으로 확인한 뒤 온 힘을 다해 발로 차기 시작했다. 다리가 아프고 발목이 쑤셨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리고 그렇게 연것 같은 시간이 지났을 즈음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 소리에 용기를 얻은 나는 온 힘을 다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발로 찼다. 이번엔 확실했다. 무언가 제대로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나는 최대한 몸을 말아 반대로 돌렸고 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살폈다. 내 손가락은 작은 틈을 찾아냈다. 그리고 동시에 나는 절망하며 평생 느껴보지 못한 극도의 두려움을 느꼈다. 왜냐하면 그 틈 사이로 흙이 새어나오고 있었으니까. 해석! 자신들을 비판하는 내가 눈에 가시였던 정부는 퇴근을 하던 나를 납치했다. 그리고 정신을 잃기 전 트렁크 안에 갇혔다는 걸 인지하고 있던 나는 정신을 차린 후 서둘러 트렁크 안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마지막에 작은 틈 사이로 흙이 새어나오는 것을 통해 현재 나는 트렁크가 아닌 이미 깊은 땅속에 생매장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동네에 있는 치킨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동료 알바생이 한 명 있는데
나랑 나이도 같고 성격도 잘 맞아서 우리는 금세 친해졌다. 그런데 어느 날 항상 활기찼던 그 친구가 그날따라 이상하게 말도 없고 조용한 것이 없다. 심지어 평소엔 하지도 않던 실수도 연발하고 상당히 불안해 보였다. 야, 가보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가보마! 내 가봄! 어? 오늘 하루 종일 정신이 딴 데가 있는 사람 같아.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내 물음에 한숨을 쉬던 친구는 잠시 뜸을 들인 뒤 입을 열었다. 야, 사실 내가 어제 뺑소니를 목격했거든? 뭐? 뺑소니? 그런데 친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다. 아, 진짜. 아니, 내가 어젯밤에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하고 집에 갔거든. 근데 LT 사거리를 지나는데 어떤 승용차 한 대가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한참을 가만히 서 있더라고.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그 앞에 사람 한 명이 쓰러져 있는 거야. 진짜? 응. 처음엔 동물인가 했는데 사람이 확실했어. 긴 머리를 한 여자였거든. 아무튼 그 모습을 보고 놀라서 굳어 있었더니 잠시 후에 운전석에서 어떤 남자가 내리더라? 그러고는 쓰러진 여자를 들고 급하게 뒷좌석이 싫더라고. 근데 그 남자가 계속 비틀비틀거리는 게 왠지 음주운전한 것 같았어. 뭐? 하필 자정도 넘은 시간인데다 그 사거리는 CCTV도 없어서 다른 목격자는 없었을 텐데. 야, 그럼 당장 신고를 했어야지. 그걸 보고만 있었어? 바로 신고를 해야 할 정도로 큰 사건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친구가 답답해진 나는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친구가 머리를 헝클이며 무언가 고민하는 듯 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실 나도 음주운전한 상태였어. 오토바이 타고 있었다고. 왜 신고를 안 했냐는 내 물음에 본인도 음주운전한 거 걸릴까봐 그랬다고 말하는 친구를 보니 엄청 한심하게 느껴졌다. 한 사람의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 본인 음주운전 때문에 신고를 안 했다니. 야, 그래도! 아무튼 그러다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내 이야기는 흐지부지하게 마무리가 되었다. 그리고 그날 밤 퇴근을 하고 집에 가고 있는데 바닥에 떨어져 있는 전단지 하나가 눈에 띄었다. 뺑소니 사건의 목격자를 찾는다는 내용의 전단지였다. 나는 몇 시간 전 친구가 해준 이야기가 생각났다. 아무래도 친구가 목격했다던 그 뺑소니 사건인 것 같다. 전단지 안에는 어제 날짜와 당시의 상황이 적혀 있었고 하단에는 피해자 가족의 것으로 보이는 번호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다. 피해자 가족은 뺑소니 사건의 목격자를 애타게 찾고 있는 듯 했다. 나는 잠시 고민했다. 내가 피해자 가족한테 전화해서 친구한테 들은 얘기를 말해야 하나? 아니, 그것보단 목격자인 친구가 직접 통화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전단지를 찍은 뒤 그 친구에게 전송했다. 그러자 곧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야, 이거 아까 내가 말한 그 뺑소니 사건이지? 응, 맞는 것 같아. 근데 지금 신고하면 경찰이 왜 그때 신고 안 했냐고 물어볼 텐데. 그냥 솔직하게 말해. 그리고 네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다고 해도 뺑소니 사건의 목격자니까 감형해 줄 거야. 무엇보다 네가 신고 안 하면 피해자 가족은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살 텐데 한번 잘 생각해봐. 내 말에 친구는 마음이 동요됐는지 잠시 조용해졌다. 그러고는 한결 가벼워진 목소리로 답했다.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이대로 신고 안 하면 나도 계속 불안하고 찜찜할 것 같아. 전단지에 써진 번호로 전화해서 나도 후련하게 말할게. 고마워. 신고를 하면 친구 역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받겠지만 피해자를 위해 용기를 냈으니 결과적으로는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다음날. 안녕하세요. 왔니? 와, 오늘 설거지할 게 엄청 많네요. 혹시 오늘 가봄이랑 연락한 적 있니? 가봄이요? 얘가 오늘 2시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아직도 안 왔어. 계속 연락도 안 되고. 이놈이 연락 없이 안 나올 놈이 아닌데 말이야. 사장님은 가봄이가 연락이 안 된다며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다. 나는 순간 어제 가봄이와 했던 통화가 생각났지만 애써 연관짓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도 가봄이가 출근을 하지 않았을 때 나는 그제야 깨닫게 되었다. 전단지는 피해자랑 경찰만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란 걸. 해석! 뺑소니 피해자의 가족이 전단지를 만들었다고 생각한 나는 목격자인 친구에게 자백을 하라고 설득했다. 하지만 그 뒤부터 친구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통해 사실 그 전단지는 뺑소니 범인 운전자가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운전자는 혹시 모를 목격자를 제거하기 위해 피해자 가족인 척하며 전단지를 만들었던 것이고
자신의 범죄를 목격한 친구에게 연락이 오자 친구를 유인한 뒤 제거한 것이다.